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8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누군가에게라도 이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11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1년째입니다. 아내 지은이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수줍음 많고 소박한 성격의 지은이가 참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큰 욕심 없이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졸업 후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고 지은이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다녔습니다.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곧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고 저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벌이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월급은 세전 450만 원 정도였고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3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거기서 대출금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공과금 2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 정도였죠. 그 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드리고 제 용돈 30만 원, 나머지는 아이 학원비와 비상금으로 쪼개 썼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달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로 식비, 아이 간식비, 생필품을 해결해야 하는 아내가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괜찮아요. 알뜰하게 쓰면 충분해요.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제가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아내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취미라면 복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 갈 때 로또를 몇 장씩 샀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았는데 큰 돈도 아니고 아내의 작은 낙인이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꽝이네. 에이, 5등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추첨일마다 아내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죠. 당첨되면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아니, 유럽 여행. 호호, 그래요. 당첨되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게 우리 부부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복권이라는 작은 꿈이 아내에게는 위안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이해했고요. 세월이 흘러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지출도 늘었습니다. 학원비, 체험학습비,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드는 비용까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건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나 친정집 가는 게 전부였는데 최근에는 친구 만나고 올게, 백화점 좀 다녀올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숨통이 트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는 원래 술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
11년 동안 취해서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괜찮아?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조금 마셨어요. 하, 비틀거리며 웃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코트도 제가 본 적 없는 거였습니다.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응. 아,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야. 예쁘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슬펐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안에서 현금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리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낯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지? 다른 남자한테 받은 통장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잔액 7억 8,542만 원. 7억 8천.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입금 내역을 봤을 때 2022년 3월 15일 입금 복권 당첨금 12억 원. 12억. 복권 당첨금. 2022년 3월 15일. 3년 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12억을? 그것도 3년 전에?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급하게 거래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카드 결제 내역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이게 뭐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2억에서 현재 잔액 7억 8천을 빼면 4억 2천만 원을 썼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동안 4억이 넘는 돈을 혼자 쓴 겁니다.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왕복 3시간 통근 지옥을 견디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은 7,000원짜리 백반으로 때우고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빠서라며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회사 회식 때 고기를 먹으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집에서는 고기를 자주 못 사 먹는데 저 혼자 밖에서 먹는다는 게요. 아내에게 매달 100만 원을 주면서도 항상 미안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더 드릴게라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 친정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20만 원이 고작이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장모님이 사위, 우리는 괜찮으니 너희끼리 잘 쓰렴이라고 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빠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라고 할 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보내줄 게라고 달래야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자만 50만 원이 넘었지만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내는 7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 라고 물을 때 괜찮아요. 알뜰하게 쓰면 충분해요라고 답하던 그 입으로요. 제가 미안해. 이것밖에 못 벌어와서라고 할 때 당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충분해요라고 안아주던 그 사람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웃고 울며 함께한 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깨워야 했습니다. 당장 물어봐야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뭐야? 통장을 아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술이 확 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알았냐고? 그게 중요해?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어. 3년 전에 12억. 12억을 당첨됐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 부부 아니야? 가족 아니야? 당신이 복권 당첨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 대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한테 생활비로 100만 원밖에 못 드려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줬어. 내 옷 사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참았어.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하게 해주고 싶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다 빼앗길 것 같았어. 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내 인생은 없었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다 참았어. 그런데 복권에 당첨됐잖아. 내가 산 복권이 내 돈이잖아.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다 관리하고 나는 또 쪼들리며 살게 뻔했어. 그래서 말 안 했어.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었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4억을 썼어? 나는 맨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씩 쥐어주는데 당신은 한 달에 카드값으로만 23천만 원씩 썼다고?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명품 가방,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당신 친구들이랑 호화롭게 놀아대는 동안 나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다녔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부, 가족?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나는 그냥 당신 집안일 해주고 애 키워주는 가정부였지. 월급 100만 원 받는.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은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거들먹거리고 나는 집에서 쉬는 줄 알고. 나도 힘들었어.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다고. 아내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을 혼자 쓴 거야? 그게 정당화돼? 정당하고 뭐고 내 돈이야.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된 거라고. 생활비로 준 내 돈으로 샀잖아. 100만 원 받아서 알뜰하게 쓰고 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맞아.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4억을 써? 미쳤네 진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준호가 아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나요? 아니면 엄마 없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솔직히 말해봐. 그 돈으로 뭐 했어? 말했잖아.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4억을 그것만 하는데 썼어? 명품도 샀고 옷도 샀고 피부과도 다니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다른 남자는 없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나 바람 안 폈어. 그냥 나를 위해서 쓴 거야. 오랫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건 나도 알아. 집안이라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부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눠야지. 좋은 일도 나눠야지. 12억이면 우리 대출금 다 갚고도 남는 돈이야. 새 집도 살 수 있고,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숨통 좀 트일 수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가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아이는 어떻게 하고? 그건 우리가 의논해야지. 당신 후회할 거야. 나 돈 많아.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법적으로 싸워보자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즉, 부인 개인의 재산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외벌이로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그 당첨금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인이 3년간 당첨 사실을 숨기고 혼자만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부인이 당첨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소비한 점,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속인 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도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남은 당첨금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정, 경제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소비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선생님의 가계 지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두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외출한 사이 아내 방을 수색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유책 사유 만들기 마이너스 폭력, 외도, 가정불화 증거 확보.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명품 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개에 1,200만 원. 5개가 있었습니다. 서랍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눈, 코, 얼굴 윤곽. 총 6,800만 원어치 성형 수술을 받았더군요. 언제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피부가 다녀온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영수증. 작년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3주 동안. 그때 아내는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간호하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준호를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드디어 당첨됐다. 12억.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어. 하지만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순간 내 돈이 아니게 될 테니까. 2022년 7월 5일. 오늘 명품 가방 샀다. 480만 원. 민수는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전화했지. 바보 같은 남자. 평생 일이나 하다가 죽겠지. 2023년 4월 22일. 친구들이랑 프랑스 갔다 왔다. 너무 행복했어. 민수는 준호 데리고 고생했대. 키읔키읔 미안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2024년 11월 30일. 민수가 또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봤다. 괜찮다고 했지. 사실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는데 뭐가 괜찮아. 하지만 계속 속여야지. 들키면 안 돼. 2025년 1월 8일. 민수 봉급이 올랐다며 좋아했다. 월 30만 원 인상됐다고. 한심하다. 나는 하루에 그것보다 더 쓰는데.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명품 가방,
성형외과 영수증, 여행사 영수증, 일기장까지.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놨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한 일들이야. 명품 가방, 성형수술, 해외여행. 그리고 이건 당신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읽었어. 바보 같은 남자. 평생 일이나 하다 죽을 놈. 맞지? 그건. 그리고 이건 뭐야? 이혼 변호사 명함? 나한테 유책 사유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한테 들었어. 당신이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나를 비웃었다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11년이야, 11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왜 싸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엄마 왜 싸워? 이혼하는 거야? 아이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싫어.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어. 아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준 거죠. 봐,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겠지. 당신을 제대로 못 챙긴 것도 내 잘못이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요즘 이상하더니.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 1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응, 준호야. 아빠랑 엄마 정말 이혼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부족해서. 아빠 잘못 아니야. 나도 다 들었어. 엄마가 나쁜 거야.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는 엄마야. 하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거짓말했잖아.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작년에 할머니 간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행 갔다며? 아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난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은 싫어. 아이의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실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제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년간 쌓아온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밤마다 아이 자는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부족해서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납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3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저는 11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 없고 술자리도 자제했고 돈도 아껴 썼습니다.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준호를 위해서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 할까요? 12억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11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